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계사입니다. 계사라는 용어가 좀 낯설죠? 계사는 중국어로 介词라고 하는데요. 이 중국어 표현을 그대로 한국식 도금으로 읽어 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요, 전치사에 해당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어법책이나 중국어 교재를 보면은 어떤 책은 계사라고 하고 있고 어떤 책은 전치사라고 하기도 해요. 두 가지의 용어가 모두 혼용되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께 계사라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명칭에 차츰차츰 익숙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계사의 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계사라는 것, 우리나라 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에서까지 뭐뭐에 대하여와 같은 것들. 생각해보면 이 자체의 표현만으로는 문장 안에서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쓰거나 우리 집까지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계사라는 것은 단독으로 쓸 수 없고 명사나 대명사와 함께 구를 이루어 쓰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계사들은요, 한두 가지만 있는 것 아니고요. 여러 가지 중국어 문장 안에 존재를 합니다. 시간, 장소,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대상을 나타내기도 해요. 각각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호응하는 표현이 있다라고 하면 호응 표현까지도 짝꿍을 이루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계사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주 기본적인 계사인데요. 이 계사의 근본적인 개념을 잡지 않으시면 이후의 단계에서 갑자기 혼동되세요. 그리고 작문을 자신 있게 했는데 틀리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이론 개념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이번 시간 집중하세요. 자, 먼저 짜이라는 계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계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짜이, 어디에서, 뭐뭐에 이런 의미로 쓰여요. 짜이는 동작이나 상황이 진행되는 장소나 시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짜이 뒤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나 시점을 나타내는 말이 반드시 와요. 나는 在 어디에서 在图书馆 도서관에서 学习 공부합니다 라고 하고 있지요. 공부하는 동작이요. 도서관에서 발생하고 도서관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이요. 在周末运动吧 周末라는 이 단어는요. 주말이라는 시점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在周末 주말에 运动吧 운동하자라고 하고 있지요. 운동하다라는 동작은요. 주말이라는 시점에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짜이라는 것, 뭐뭐에서라고 해석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지요. 너무 쉽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근본적인 이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치 이동의 개념이요.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합니다 라는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볼까요? 도서관이라는 장소가 있고요. 나는요, 공부하다라는 동작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공부하는 그 동작을 진행하기 시작을 한 후 이 행위자는요, 이 장소를 벗어나나요? 벗어나지 않나요? 안 벗어나지요. 계속 도서관이라는 장소 유지가 되어 위치 이동의 개념이 없어요. 주말에 운동하자라는 상황 한번 생각해 볼까요? 토요일, 일요일에 운동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때 이후로 시점을 벗어나나요? 벗어나지 않나요? 그렇죠.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짜이는요.
장소를 나타내는 말과 쓰든 시점을 나타내는 말과 쓰든지 간에 위치 이동의 개념이 있다 없다, 위치 이동의 개념이 없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배울 개사와 제가 연결해 드리려고 해요. 짜이와 연결해서 같이 볼 개사는요,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 사전에 찾으면 어디에서, 뭐뭐에서 혹은 뭐뭐로부터 이렇게 나와요. 자, 에서라는 이 뜻이요. 방금 했었던 짜이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에서라고 외우신 분들은 짜이의 에서와 종의 에서가 뭐가 다르지? 라고 물어보시곤 합니다. 자, 가장 쉬운 방법은요. 종을 뭐뭐로부터 라는 의미로 기억하는 거예요. 의미를 달리 기억하면 그것이 내포한 의미도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뭐뭐로부터라는 말보다 에서라는 말을 넣어 해석할 때가 자연스러운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혼란을 느끼시곤 하는데요. 자, 근본적인 이 종의 용법을 살펴보자고요. 종은 동작이나 상황이 시작되는 장소나 시점을 나타냅니다. 자, 문장을 보시면은요. 我是从中国来的 라고 하여 我 나는 종 뭐뭐로부터 어디에서? 중국 중국으로부터 중국에서 来 오다 라고 하고 있지요. 이 문장의 是더 구문은 이미 발생한 오다라는 동작의 출발점 장소가 중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 전체는 나는 중국에서 왔어요 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출발 시점을 나타내는 경우요. 我 나는 从3点 3시부터 3시에서 上课 수업을 합니다 라고 해요. 첫 번째 문장은 중국으로부터 오다보다는 중국에서 오다가 자연스럽고 두 번째 문장은요. 3시에서가 아니라 3시로부터 3시부터 이런 표현이 더 자연스러워요. 우리말에서 뭐가 더 자연스럽고 뭐가 덜 자연스럽고 그 차이인데요. 근본적인 개념은 둘 다 같아요. 자, 이건 역시도 이동의 개념을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나는 중국에서 왔어요 라는 상황을 한번 이미지로 떠올려 볼까요? 한국이 있고요. 자기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는 중국에서 왔어요 라고 말하는 이 중국인 친구, 중국이라는 장소에서 오다라는 동작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다라는 동작을 한 후 이 친구는 중국을 벗어나나요? 벗어나지 않나요? 맞아요.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종은요, 위치 이동의 개념이 있는 것이에요. 자, 3시부터 수업하다 한번 볼까요? 3시라는 시간에 수업하다라는 동작을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공부하다라는 동작은요, 3시로부터 벗어나나요? 벗어나지 않나요? 그렇죠. 벗어나지요. 4시까지든 5시까지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점에 쓰인 종 역시도 이 3시라는 시점을 벗어나는 위치 이동, 그 시간의 이동, 이동 개념이 있는 겁니다. 자, 근본적인 개념이요. 짜이는 이동의 개념이 없다. 하지만 종은 이동의 개념이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중국어 공부할 때 짜이가 종이 헷갈릴 때 이 개념을 떠올리시면 너무나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제가 장담하니까 여러분 꼭 이 포인트 기억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자 싱쿨러.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개사입니다. 개사 중에서 이번 시간에 다룰 개사는요, 바로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개사 중에서는요, 쓰임에 있어서 호응되는 짝꿍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특정한 개사를 써야 되는 경우 제한된 조건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이번 시간에 정리하게 될 2개의 개사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여러분 주의하셔서 저랑 같이 정리해봐요.
먼저 따오라는 계산은요, 뭐뭐까지라는 의미를 가져요. 어떠한 동작이나 상황이 끝나는 장소나 시점을 나타냅니다. 뭐뭐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뭐뭐로부터라는 출발점, 출발 시점, 출발 지점을 나타내는 개사와 짝꿍을 이루어 호응하여 쓰기도 합니다. 뭐뭐로부터라는 의미의 개사는 무엇이죠? 맞아요. 종이죠. 그래서 종 A, 따오 B라는 형식으로 A부터 B까지 라는 표현을 나타내요. 자, 예문을 볼까요? 从我家 우리 집부터 到学校 학교까지 要 필요로 합니다. 半个小时 30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집부터 학교까지 30분 걸린다 라는 뜻이에요. 출발 지점 앞에는요, 종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목적 지점 앞에는 따오를 써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시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종 2点 1시부터 到2点 2시까지 上汉语课 중국어 수업을 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시작 시점 1시 앞에 종 붙어 있고요. 그리고 끝 목적 시점 앞에 따오가 나와 있죠. 출발, 끝 이것을 나타낼 때 종 A, 따오 B라는 형식을 지켜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리라는 개사 살펴볼게요. 리라는 개사는요, 참 특이해요. 사전을 찾으면 뭐뭐로부터라는 출발점을 나타낸 의미를 가지고도 있고요. 그리고 뭐뭐까지라는 끝점, 목적점을 나타내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쓰임도 특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리를 쓰는 경우는요, 좀 정해져 있어요. 뒤에 수러가 찐, 가깝다 라든지 위엔 멀다 라든지 아니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다, 시간이 걸리다 라고 할 때만 이 리를 씁니다. 리는 공간적 거리, 시간적 거리가 가깝다, 멀다, 얼마만큼 걸리다 라고 할 때만 쓴다라는 거. 그리고 짝꿍이 따로 없어요. 혼자 쓰이는데요. 문장의 형식은 A, 리, B라고 하여 리는요, 그 사이에 쏙 들어가면 돼요. 예문 살펴볼까요? 我家离学校很近 이라는 문장. A라는 지점, 我家 우리 집은 리, 学校 학교까지, 학교에서 어떻다? 很近 거리가 매우 가깝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학교에서라고 해석을 하든 학교까지라고 해석을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다만 두 지점, 공간적인 거리가 가깝다라고 할 때 바로 리를 씁니다. 자, 밑에 다른 예문 볼까요? 我家离公司不远 我家 우리 집은 리 공스 학교에서 학교까지 不远 멀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뒤에 수러가 멀다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 두 지점 사이에 리를 써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말로 했을 때 뭐뭐에서 뭐뭐까지 라고 하여 선생님 종이나 따오를 쓰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말의 영향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중국어, 중국 사람들의 개념 그대로 이것은 기억을 합니다. A와 B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 멀다 라고 할 때는 무조건 뭘 쓴다? 리를 사이에 쏙 쓴다. 이렇게 기억하실게요. 자, 이번에는 시간의 소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我家离学校 우리 집은 학교에서 학교까지 需要 필요로 합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半个小时 30분이 즉 두 지점 사이에 시간의 거리가 30분 소요된다라는 의미예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라고 할 때 야오만 쓰셔도 되고요. 需要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밑에 또 다른 예문 볼게요. 离上课 수업을 할 때까지, 수업까지 还有 아직 있어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半个小时 30분의 시간이. 그러니 수업 때까지는 30분이 걸린다라는 의미, 즉 시간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 사이에 시간적 거리를 나타낼 때에도 그 사이에 쏙 뭐가 들어가요? 리가 들어가지요. 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시간의 소요를 나타낼 때는요, 종 A, 따오 B라는 형식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从我家到学校需要半个小时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A라는 출발점, B라는 끝점, 그것을 나타내는 종 A, 따오 B라는 형식을 써주시는 것이죠. 종과 따오는요, 반드시 같이 이렇게 출발점과 끝점을 이어줄 때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은 따오와 리를 정리해 봤어요. 리는 정말 특이하죠. 중국어 개념 그대로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개사입니다. 개사 중에서도 방향을 나타내는 개사 딱 두 가지 정리할 텐데요. 바로 시앙과 왕이에요. 이 두 개의 단어 모두 어디 어디를 향하여 라든지 어디 어디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용법도 같기 때문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HSK 요강에서는요, 이 시앙만을 필수 단어로 지정해 놓고 있어요. 하지만 또 우리가 여러분도 회화책에서 보셨을 텐데요. 왕 정말 많이 등장하고요. 실제 중국에서 말할 때도요. 왕을 좀 더 자주 편하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HSK 시험에도 왕 등장해요. 때문에 시앙, 왕 둘 다 가지고 왔어요. 쓰임도 같고 의미도 같으니 같이 외워둔다면 두루두루 도움이 될 테니까요. 자, 시앙, 왕, 동작이 진행되는 방향을 나타내는 개사입니다. 때문에 이 시앙, 왕 뒤에는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 와야 하는데요. 지금 여기 예문에는요, 왕 뒤에 시아, 아래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왕시아라고 하면 아래를 향하여 라는 뜻이 돼요. 위를 향하여 라고 한다면 윗상자를 쓰셔서 왕상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앞을 향하여 라고 한다면은요, 앞이라는 의미의 지엔을 쓰셔서 왕첸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이라는 이 개사 뒤에 적절한 방향에 해당하는 말을 넣으시면 돼요. 자, 이 문장은요, B에 뭐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왕시아, 아래를 향하여, 아래를 칸, 보지 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장을 더 살펴볼까요? 向前走라는 문장이요. 길찾기 상황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向前, 자, 이제 해석이 되지요. 앞을 향하여. 앞을 향하여 저 가세요 라는 뜻이에요. 즉 직진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왕요과이 라는 표현이요. 자, 요라는 것은 오른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향하여 라고 할 때 왕요라고 하는 거예요. 과이라는 이 동사는요, 커브를 틀다라는 의미. 그래서 왕요 과이는 오른쪽으로 가세요라는 의미가 돼요. 자, 한국말로는 저도 가다라고 해석이 되고 과이도 가다라고 해석이 되죠. 하지만 앞으로 갈 경우에는요, 커브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다라는 의미의 저를 쓰는 것이고요. 우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을 하면 그렇죠. 자연적으로 커브가 생기기 때문에 커브를 틀다, 방향을 바꾸다 라는 의미의 동사 과이가 쓰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세요. 왕요拐 말고 왼쪽으로 가세요 라는 표현 한번 해볼까요? 왼쪽이라고 할 때는요. 그렇죠. 左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래서 왕左拐, 왕左拐 한 번 더 왕左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에서 向前走를 往前走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네, 괜찮아요. 왕요拐라는 표현을요, 向右拐 라고 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둘 다 두루 쓰이는 표현이니 둘 다 기억하셔도 되고요. 둘 다 쓰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왕과 호응해서 쓰는 또 다른 전치사 보도록 할게요. 바로 총인데요. 총은 어디에서 뭐뭐로부터 출발점을 나타내죠. 총절 여기에서부터 왕치엔 앞쪽을 향하여 가다 얼마만큼? 5分钟 5분만큼. 여기에서 앞을 향하여 5분을 가면요. 就到了 바로 도착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어디로부터 라는 의미의 개사 종과 함께 이렇게 호응해서 길을 묻고 길을 대답하는 상황에서도 활용되어져요. 시앙과 왕은 길을 찾는 상황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초급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의사소통 표현에 해당이 돼요. 때문에 기초 단계, 초급 단계의 시험에서 언제나 등장하는 표현, 문장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많지 않았죠? 수고하셨습니다. 따자, 싱쿨러.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함께 정리할 어법 요소는 개사입니다. 개사 중에서도 대상을 나타내는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대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개사 중에 뚜이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뚜이는 원래 형용사로서 맞다, 옳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형용사 외에도 뭐뭐에 대하여로 해석이 되는 개사의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이는요, 뭐뭐에 대하여 라고 해석하면요, 어색한 경우가 덜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뭐뭐에 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뭐뭐에게 라고 해석이 되기도 해요. 뭐뭐에게 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아마도 게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건데요. 게이는 누구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해주다, 즉 행동의 대상을 나타내죠. 그런데 뚜이는 행동이 아닌 태도, 흥미, 영향의 대상을 나타냅니다.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자, 예문 살펴볼까요? 老师 선생님은 뚜이와 나에 대하여 很好, 매우 좋습니다. 좀 어색해요. 나에 대해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여 이 문장은 선생님은 나에게 잘 해주십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용법에 있어서 제한이 되는 뚜이 쉽게 구분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초급 단계에서 알아야 되는 호응 표현만 알고 계셔도 뚜이는 어렵지 않아요. 그럼 저랑 같이 호응 표현 같이 정리해 볼게요. 뚜이가 어떠한 태도, 흥미, 영향의 대상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뚜이와 함께 쓰이는 뒤에 호응 표현은요, 그것과 의미가 연결이 되는 것들이에요. 有兴趣라는 말은요, 흥미를 가지고 있다, 관심이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感兴趣라는 표현은요, 흥미를 느끼다, 관심을 느끼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A라는 것은 B라는 대상에 대해서 흥미가 있다, 관심이 있다라고 할 때 뚜이의 호응 표현으로서 有兴趣나 感兴趣를 씁니다. 자, 예문 볼까요? 我 나는 뚜이 唱歌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하여 노래를 부르는 것에 很感兴趣 매우 흥미를 느낍니다. 그 행위에 대하여 노래를 부르는 행동에 대하여 나는 흥미가 있다, 관심이 있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자, 感兴趣라는 표현 말고 有를 써서 有兴趣를 넣으셔도 괜찮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我对唱歌很有兴趣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부정의 형태로 흥미가 없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우의 부정은요, 그렇죠. 앞에 메이를 붙여서 메이여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노래 부르는 것에 흥미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我对唱歌和你 아니겠죠? 그렇죠. 메이를 넣어서 没有兴趣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흥미를 느끼지 않다라고 해볼까요? 간 앞에 뿌를 넣으시면 부정 형식이 돼요. 그래서 很 대신에 뿌를 넣으셔서 我对唱歌
不感兴趣. 이렇게 말하면 흥미를 느끼지 않다, 흥미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3급을 준비하시는데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이 호응 표현까지 아시면 좋습니다. 다름 아닌 3급 단어 영향이라는 단어가 쓰인 이 호응 표현인데요. 같이 살펴볼게요. A는 对 B, B에 대해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호응 표현이요. 예문으로 살펴보면 历史成绩, 역사 성적은 对我, 나에 대해, 나에게 끼치는 영향이 不大, 크지 않다라고 문장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표현도 기억하세요. 3급 단어 리제가 쓰인 경우요. 리제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이해하다, 잘 알다 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나타내요. 그래서 A는 对 B, B에 대해서 리제多, 이해하는 바가 많다, 많이 이해하다, 잘 알다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문 볼게요. 나는 对他, 그에 대하여 그를 了解, 이해하는 바가 不多,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가 많지 않다. 나는 그를 잘 알지 못하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하실 수 있어요. 자, 리제 역시도 3급 단어입니다. 3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호응 표현까지 아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아직 3급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하신다면 자, 그렇다면 뭐뭐에 대해서 흥미가 있다 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大家辛苦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개사입니다. 개사 중에서도 대상을 나타내는 것을 같이 정리할 텐데요. 쉽게 비교할 때 쓰는 개사예요. 우리말로는 뭐뭐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름 아닌 비라는 단어예요. 비라는 이 단어를 어떤 분들은 비교하다 라고 마치 동사처럼 기억을 하시는데요. 동사로 기억하지 마시고 뭐뭐보다 라는 의미로 기억을 하세요. 뭐뭐보다 라는 의미로 기억을 하신다면 비를 쓸 때에는 뭐뭐에 해당하는 비교 대상에 해당하는 말이 같이 쓰여야겠구나 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보다 比你 오늘은 今天 어제보다 比昨天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가 쓰인 문장 둘 이상 사이 차이 나는 대상을 비교할 때 쓰는데요. 자, 문형은 이렇게 됩니다. 나는 키가 커요. 키가 크긴 큰데 어떻게 크냐면 매우 큰 거 아니고요. 조금 큰 거 아니고요. 단지 비타 그 사람보다 큽니다. 이렇게 키 큰 상황에 대해서 그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비타 그 사람보다 키가 크다. 자, 그럼 이런 문장은 어떨까요? 我丈夫 내 남편은 比我 나보다 大 나이가 많다. 자, 나이가 많다라고 할 때는요, 또 쓰지 않아요. 따라는 형용사 써야 돼요. 이거 잠깐 이런 얘기 해드릴까요? 목욕탕이나 사우나, 아니면 놀이동산을 가면 성인을 대인이라고 하고요. 어린이를 소인이라고 합니다. 자, 클 대자가 나이가 많은 성인을 나타내죠. 우리말에도 그러한 부분이 남아 있어요. 중국어에서도 역시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의 형용사는 따 쓴다라는 거.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좀 더 쉽게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자, 어쨌든 비라는 것은 뭐뭐보다 라는 뜻으로 뒤에 비교 대상과 함께 구를 이루어 비워와 같은 이러한 덩어리로 쓰인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런데 B라는 것이 혼자만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짝꿍, 호응하는 표현을 가지고 와서 그 비교의 의미를 보다 강조하기도 해요. 다름 아닌 더욱이라는 의미의 부사 끙과 하이를 활용합니다.
자, 예문 볼까요? 运动, 운동하는 것은 比上课, 수업하는 것보다 更, 더욱, 有意思, 재미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자, 비교문에서 이 be가 쓰였을 경우 형용사 앞에는요, 더욱이라는 의미의 부사가 쓰여요. 자, 更 말고 뭐도 있었죠? 还도 있었죠? 자, 还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运动比上课还有意思. 잘하셨어요. 자, 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小王比小张还高. 小王, 小왕은 比小张, 小张보다 还高, 더 큽니다. 가오는 키가 크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키가 크다라는 것은 높이가 높다라는 의미에서 가오라는 형용사를 씁니다. 다름 아닌 샤오장이 더하다라는 어감을 강조해주고 있죠. 하이 대신에 껑 쓰셔도 돼요. 小王比小张更高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비교의 표현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지금은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be가 쓰였을 경우 뭐뭐보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be가 쓰인 문장에서 형용사 앞에는 더욱이라는 의미의 껑이나 하이를 쓸 수 있다.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이 이상은요, 다른 비교문 강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요.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같이 정리할 어법 요소는 개사끈입니다. 개사라는 것은 전치사라고도 하는데요. 문장 안에 단독으로 쓸 수 없죠. 단독으로 쓰지 않고 보통 명사나 대명사 등과 호응을 해서 개사 구의 형식으로 문장 안에 쓰여요. 자, 그런데요. 여러 가지 개사 중에서 중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것이 바로 대상을 나타내는 개사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중국어 개사가 우리말의 하나의 뜻만 갖는 게 아니거든요. 어떠한 수어와 호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한국어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어떠한 개사를 문장 안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그 뒤에 어떠한 호응 표현이 있는지를 같이 체크하도록 할게요. 어때요? 잘 감이 오지 않아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하나하나 저랑 살펴보시면서 이 끈이라는 개사는 어떤 호응 표현과 같이 쓰이는지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끈이라는 개사는 뭐뭐와 뭐뭐랑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허라는 이 단어와 비슷하죠. 자, 이 끈이라는 개사가 행동의 대상을 나타내는데요. 뭐뭐와 뭐뭐랑 같이, 함께에 해당하는 부사와 호응을 이뤄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함께라는 의미의 단어는 이치, 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와 같이, 나와 함께라고 한다면 나와, 跟我, 같이, 一起, 跟我一起라고 하세요. 선생님, 跟 대신에 和로 바꿔서 말하면은요, 괜찮아요.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나와 같이 和我一起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나와 같이라는 표현이 문장 안에서 어디에 쓰이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你跟我一起去吧 라고 하지요. 너는 跟我 나와 一起去吧 같이 가자 라고 하고 있어요. 나랑 같이 가자. 가는 동작이요. 그렇죠. 너와 내가 함께 한다라는 의미로 공통으로 함께하는 동작의 행위의 대상을 나타낼 때 바로 이 끈이라는 개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끈이라는 개사가 쓰인 다른 경우 저랑 같이 살펴볼게요. 바로 끈과 호응해서 자주 쓰는 표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표현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见面과 聊天이 있어요.
见面은 만나다라는 뜻이고요. 聊天은 수다 떨다라는 뜻이에요. 만나는 동작을 할 때 대상 없이 혼자 할 수 없고요. 수다를 떨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수다를 떨어줄 대상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밑에 예문을 보면 我喜欢 나는 좋아합니다. 跟小王小王과 聊天 수다 떠는 걸 좋아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수다 떠는 동작을 함께하는 행위의 대상 小王을 얘기할 때 跟이라는 개사를 쓴 거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다행히도 모모와 만나다, 모모랑 수다를 떨다 라고 해서 끈의 원래 의미 있잖아요. 모모모모와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단어와 호응할 때 한번 살펴볼까요? 슈어요. 슈어는 말하다 라는 뜻이죠. 원래 끈의 뜻 모모와 모모랑이라고 한다면 나는 너랑 얘기한다 이렇게 돼요. 나는 너랑 말한다, 나는 너랑 얘기한다 이렇게 문장을 해석하다 보면 많은 한국인들은 아 둘이 다 말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때 건을요 뭐뭐에게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한다면 말을 하는 행위자는요 내가 되고요. 그 말을 듣는 대상이 너가 되기 때문에 말을 그렇죠 함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라고 할 경우 뭐뭐에게라고 하니 끈을 생각해내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A가 B에게 말하다 라고 할 때는요 반드시 끈과 sure라는 이 호응 표현을 같이 쓰도록 기억을 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나는 너와 말해, 나는 너와 이야기를 해 라고 할 때는요 어떻게 말해요? 그때는요 동사 자체가 달라져요. 둘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에 해당하는 동사 단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뜻을 외울 때요. sure는요. 말하다 라고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단이란 단어는요. 이야기를 나누다, 이야기하다 이 뜻으로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조금 실수를 줄이실 수 있어요. 자, 예문 볼게요. 자, 끈과 sure가 같이 쓸 때는 뭐뭐에게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我有话 나는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跟你说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이 말은요. 말은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 대상인 니 너는요. 듣는 것이죠. 어때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끈이 같이 호응해서 쓸 때는요. 비교의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뒤에 수로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같다, 이양, 다르다, 不一样, 비슷하다, 差不多와 같이 호응해서 쓰여요. 예문을 먼저 보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我的手机, 나의 휴대폰은 跟你的, 너의 것과 너의 거랑 어떻다? 一样, 똑같다 라고 합니다. 자, 내 것, 그리고 너의 것. 두 개의 비교 대상, 비교를 해봤더니 어떻다? 같다라고 하지요. 차이가 없이 같다라고 할 때 쓰는 짝꿍 개사가 바로 끈입니다. 자, 그럼 문장을 한번 바꿔볼게요. 내 핸드폰은 네 거와 다르다. 다르다니까요. 不一样 쓰시면 되겠죠?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我的手机跟你的不一样. 잘하셨어요. 내 핸드폰 네 거랑 비슷해. 비슷하다, 差不多 쓸게요. 我的手机跟你的差不多 라고 하시면 돼요. 자, 호응해서 쓰는 표현이 있으면은요, 짝꿍 지어서 같이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跟 누구누구 见面 만나다, 聊天 이야기를 나누다, 수다 떨다. 跟 누구누구에게说 말하다. 跟 뭐뭐뭐뭐와 一样 같다, 不一样 다르다, 差不多 비슷하다. 이렇게 덩어리로 호응 표현 자체를 정리하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다른 문장을 보실 때도 어떠한 개사가 뒤에 호응하는 수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동그라미 하셔가지고 줄로 연결하면서 그렇게 공부해 보세요. 그 기간이 쌓이고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면 중국어도 그만큼
그만큼 여러분께 익숙해질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大家辛苦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개사입니다. 다양한 개사 중에서도 대상을 나타내는 개사만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할 거예요. 대상을 나타내는 개사 역시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왔어요. 다름 아닌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게이라는 이 단어는요, 뭐뭐에게 라고 해석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말의 어미로서 누구누구에게 뭐뭐뭐 해주다 라는 표현이 동사 뒤에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가방을 사주셨다 이와 같이 누구누구에게 뭐뭐 해주다 이렇게 표현할 경우 게이를 많이 쓰는 것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은요, 중국어 회화책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문장이에요. 我给大家介绍一下 라는 문장입니다. 我제가 给大家 여러분에게 介绍一下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요. 소개해 주다 라는 말이 뭐뭐해 주다 뒤에 붙지요. 介绍는 소개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이고요. 내가 소개하다 라는 동작을 하는데요. 이 행위의 대상이 누구다? 여러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뭐에게 라는 것 외에 뭐뭐를 위하여 라는 뜻의 개사 역시도 대상을 나타냅니다. 게 말고 바로 왜라는 단어인데요. 왜라는 단어는 뭐뭐를 위하여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뭐뭐를 위하여 뭐뭐해 주다 역시 뭐뭐해 주다 라고 붙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게이와 왜이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나에게 밥을 해주신다 라고 한다면 엄마가 마마 나에게 给我 밥을 해주신다 做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럴 때에는요, 엄마가 나라는 대상에게 밥을 해준다라는 조금은 중립적인 의미를 전달하고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밥을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보다 나에게 이로운 행위를 해주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요. 엄마가 마마 나를 위해서 为我 밥을 해주십니다. 做饭 이렇게 문장 구사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를 위하여 라는 우리말 이것 자체가 그 행위에 이득을 얻는 대상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뉘앙스의 차이가 생기죠. 这是为你准备的 라는 문장을 살펴볼게요. 자,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줄 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라고요. 这是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다. 어떤 물건입니다. 为你 당신을 위해서 准备的 준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준비해 주는 거예요. 라는 뉘앙스보단 이것은요,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이런 뉘앙스가 훨씬 더 좋지요. 뭐뭐를 위하여 라고 말했을 때 보다 자연스러운 문장은요, 게 쓰지 마시고요. 그냥 왜 쓰시면 돼요. 간단해요. 누구누구에게, 에게라는 표현이 자연스럽다? 게 쓰세요. 누구누구를 위하여 이 표현이 더 자연스럽다? 그럼 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런데 왜이라는 이 개사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HSK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회화, 초급 회화책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같이 묶었습니다. 바로 왜이라는 단어는요, 때문에 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선생님, 왜이가 뭐뭐 때문에 왜 라는 의미에도 쓰지 않나요? 맞아요.
왜, 什么 라고 하여 왜라는 의미로도 쓰이죠. 자, 그런데요. 이때의 왜가 개사로 쓰일 때 뭐뭐 때문에로 쓰이는 경우는요. 용법, 그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심리 감정의 대상이나 원인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대상 원인보다요. 심리 감정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이렇게 표현할 때 써요. 심리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 여러분들이 초급 단계에서 알아야 되는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担心, 걱정하다, 生气, 화를 내다, 그리고 高兴, 기뻐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밑에 예문으로 한번 점검해 볼까요? 不要 뭐뭐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죠. 为儿子 아들을 위하여 担心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아들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이것도 자연스러운데요? 맞아요. 왜는요 뭐뭐를 위하여 라고 기본적으로 해석하셔도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어떨까요? 아들을 위해서 화내다? 이건 조금 어색하지 않은가요? 生气라는 단어는요 화를 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为儿子生气라고 하면 아들을 위해서 화내다예요. 그럼 화내는 대상이 제3자일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런데요. 为儿子生气라는 표현은요. 아들 때문에 화를 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화를 내는 대상은요. 제3자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방금 여기에 봤었던 为儿子担心이라는 표현은요. 아들을 위해서 걱정하다 라는 말이 결국은 아들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원인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대상이 누구예요? 아들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뭐뭐를 위하여든 뭐뭐 때문에든 우리말로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자, 高兴 한번 넣어볼까요? 为儿子高兴이라고 하면은요. 아들을 위하여 기뻐하다가 됩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뻐해요? 좀 이상하지요. 자, 그런데 아들 때문에 기뻐하다. 기뻐하는 감정의 원인이 아들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떤가요? 훨씬 더 자연스럽죠? 때문에 왜라는 이 단어는요. 문장 상황에 따라서 이득을 받는 대상자라면 뭐뭐를 위하여 라고 해석을 하고요. 뒤에 수러가 이와 같은 심리감정 동사라면요. 그렇죠. 뭐뭐 때문에로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사하고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어떠세요? 이번 시간에 배운 대상을 나타내는 개사. 간단해요. 여러분들 복습하시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는 예문들 있죠. 초급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음직한, 배울 수 있는, 알아야 되는 문장 표현들만을 가져와서 꾸몄기 때문에 복습하실 때 문장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 배운 내용도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따자, 싱쿨러.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함께 정리할 어법 요소는 개사 주러 그리고 关于입니다. 개사는 문장 안에 단독으로 쓸 수 없고 보통은 그 뒤에 명사나 대명사와 함께 개사 구를 이루어 쓰이지요. 그런데 문장이 확장이 되고 의미가 다양해지면 보통 뒤에 따라오는 명사나 대명사 외에 또 다른 구의 형태의 것이 개사 구를 이루기도 해요. 오늘 바로 그것에 해당하는 예시가 나오거든요. 제가 주러, 关于 정리해 드리면서 관련한 개사구 형식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러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주러는 뭐뭐를 제외하고 뭐뭐 말고 뭐뭐를 빼고 이렇게 해석이 돼서 제외의 대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주러 뒤에 요소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석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주러 뒤에 어떠한 호응 표현이 오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에 하이나 예가 쓰이면요, 에이까지 포함을 하셔야 돼요. 자, 원래 하이에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뭐뭐도 역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포함을 한다는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자,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먼저 한국어로 말씀드릴게요. 그림 그리는 거 말고 그는 춤추는 것도 좋아해. 자, 그렇다면 그림 그리는 거, 그가 좋아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맞아요. 좋아하는 것에 포함을 하지요. 이 바로 문장 표현을 할 때 주울러를 활용하고 그것의 호응 표현으로서 하이를 쓰는 거예요. 주울러 화활 그림 그리는 거 말고 그는 하이시환 또 좋아합니다. 무엇을? 跳舞 춤추는 것을 이렇게 문장을 표현하실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개사 주울러 뒤에 화활이 붙어 있죠. 그림을 그리다 라는 동사구가 주울러라는 개사구 뒤에 쓰여서 이 전체가 개사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때요? 개사 뒤에 보통 쓰이는 명사, 대명사가 아니라 동사구가 쓰이는 경우가 있죠? 자, 어법적으로 이게 동사구다라는 걸 모르셔도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돼요. 주울러는 단독으로 쓸 수 없습니다. 개사잖아요. 뭐뭐를 제외하고 란 뜻이니까 그 뒤에 오는 말까지 포함해야 된다라는 인식만 가지셔도 돼요. 주울러, 뭐뭐를 제외하고, 뭘 제외하고, 주울러, 활, 그림 그리는 걸 제외하고, 그림 그리는 거 말고도 그는 또 춤추는 것도 좋아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이 말고 예로 바꿔 써도 될까요? 네, 가능해요. 예를 넣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除了画画他也喜欢跳舞 라고 하시면 되겠죠. 除了의 짝꿍으로 하이, 예 말고 또도 있습니다. 또는 모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A 말고 B 모두이기 때문에 A를 빼야 돼요. A를 빼고 다 B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A는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예요. 조금 헷갈리세요? 예문으로 보시면 돼요. 除了画画 그림 그리는 거 말고 그림 그리는 걸 제외하고 그는 什么都 무엇이든지 다 喜欢 좋아합니다 라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은 다 좋아해요. 근데 100가지 다가 아니라요. 그 중에 하나 포함하지 않아요. 다름 아닌 그림을 그리는 것. 주울러를 외우실 때 주울러만 외우시면 안 돼요. 왜냐? 그 뒤에 오는 호응 표현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요. 주울러 하이에 주울러 또 이렇게 짝꿍의 표현을 같이 정리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 노트에 정리하세요. 자, 이번에는 꽌위 살펴보도록 할게요. 꽌위를 사전에 찾으면요. 뭐뭐에 관하여 라고 나와요. 그럼 어렵지 않을 텐데 그 옆에 뭐뭐에 대하여 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대해 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또 떠오르는 개사가 있어요. 바로 뚜이가 있거든요. 공부를 뭐 좀 더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회화책에서 혹시 뚜이 위를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자, 그럼 선생님 뚜이랑 꽌위랑 같으나요?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비록 꽌위 사전을 찾았을 때 뭐뭐에 대하여 라는 뜻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꽌위를 뚜이 혹은 뚜이 위와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개사 뚜이 공부했을 때 뚜이와 호응하는 호응 표현 같이 했었어요. 그것은 그것대로 짝꿍 표현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때 대상 뭐였냐면은 영향의 대상, 뭐 태도의 대상, 흥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 그거대로 호응 표현 자체로 기억하시면 돼요. 꽌이는요, 꽌이 자체로 기억하고요. 꽌이는 다름 아닌 범위, 내용, 주제에 해당하는 것이 뒤에 따라와요. 자, 예문을 볼게요. 关于这段历史我知道的很少 라는 문장이에요. 关于 뭐뭐에 관하여, 뭐에 관하여 这段 이 기간의 历史 역사에 관하여
我知道 나는 압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요. 知道的 아는 게 어때요? 아는 바가 평가하죠. 아는 바가 어떤지. 很少 매우 적다. 아는 바가 적대요. 그러니까 많이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기간 동안의 역사에 관해서 난 잘 알지 못해요. 난 아는 게 적어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아는 내용이 뭐예요? 이 역사에 관한 것이에요. 내용, 주제, 범위가 关于 뒤에 온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예문 볼까요? 这是关于中国的书라는 문장이에요. 关于는 뭐뭐에 관하여 라는 뜻이고 그 뒤에 뭐뭐의, 뭐뭐하는에 해당하는 더가 짝꿍으로 쓰여 있죠. 关于뭐뭐뭐뭐더 라고 한다면 뭐뭐에 관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这 이것은 是 뭐뭐입니다. 뭡니다? 关于中国的 중국에 관한 슈 책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책의 주제가 뭐예요? 중국이에요. 책의 내용이 뭐예요? 중국에 관한 것이에요. 关于 뒤에는 뭐가 온다고요? 내용, 주제에 관한 것이 온다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말 때문에 헷갈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외우실 때 이제는요, 무작정 뜻만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 것까지 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초중급을 딛고 초중급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고 이 다음에 중급 공부를 하실 때 어렵지 않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어법 공부하면서 호응 표현이 나오면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려요. 호응 표현이 있다면 반드시 같이 기억해라 라고 말이죠. 잊지 마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大家辛苦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개사 바입니다. 중국어 문장 안에는 다양한 개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수 문형을 만드는 개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 시간에 정리하실 바가 되겠습니다. 바가 문장 안에서 딱 등장했다라고 한다면 바를 뭐뭐을 이라고 해석하세요. 그러면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히 이 바가 쓰인 문장을 중국어 어법에서는 바자문이라고도 하고요. 이 바자문이라는 것은 본래 수러인 동사 뒤에 있어야 되는 목적어가 수러인 동사 앞으로 옮겨져서 동작 후의 결과 및 변화 등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자, 기본적인 문장의 어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小猫 고양이가 吃了 먹었습니다. 무엇을? 一只小鱼 한 마리의 물고기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국어의 기본 어순, 주어, 수러, 목적어죠. 이렇게 말을 할 때는요, 포인트가 무엇을 먹었느냐에 맞춰져 있어요. 고양이가 먹었어요. 뭐를요? 한 마리의 물고기를 먹었어요. 아, 그렇군요. 가령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을 할 때도 선생님 저 봤어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되물을 거예요. 뭘 보셨는데요? 이와 같이 주어를 말하고 수러인 동사를 말하면 듣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의사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후에 무엇을 했는지가 궁금해지기 마련. 그렇기 때문에 수러인 동사 뒤에 목적어가 쓰이고 그 정보를 전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선생님 있잖아요. 저희 집 고양이가요. 저희 집 어항에 있는 물고기를요. 이거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요? 어떻게 됐는데요? 어떻게 처리 결과가 생겼는지 그 다음의 상황이 저는 궁금하기 마련인데요. 그렇게 말할 때 바로 이 바자문을 쓰는 겁니다. 小猫 고양이가 바 뭐뭐을 무엇을 바 小鱼 물고기를 말이에요. 吃 먹어서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吃了 먹었어요. 먹어서 끝냈어요. 유유 이러한 어감을 전달할 때 바자문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처럼 받자문이라는 것은 원래 동사 뒤에 있어야 되는 목적어를 동사 앞으로 뺄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받자가 쓰인 문장은요, 동사로 띡 끝나지 않아요. 동작 후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그 후에 동작 후 처리 결과가 기타 성분으로서 동사 뒤에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성분, 동작의 완료에 대해서 강조해주는 러가 있죠. 먹어서 그 결과 끝냈어요. 출러, 게임 셋이에요. 이런 어감이죠. 자, 그러면 다양한 문장으로 한번 받자문의 형식을 가진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我, 나는 또 모두 做完了, 做, 하다 해서 그 결과 完了, 끝냈다, 다. 무엇을? 今天的工作, 오늘의 일을. 자, 이 문장을요, 저 다 했어요. 뭐를요? 오늘의 숙제를요. 오늘의 일을요 라고 이렇게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제가 말이에요. 我把今天的工作 오늘의 일을 말이에요. 또 전부 다 做 해서 그 결과 完了 끝냈습니다. 여기에서는 해서 그 결과 끝냈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상사분에게 정보 전달을 할 때 내가 하기는 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의 일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부장님이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제가 다 해내기를. 그때 다 하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부장님한테 말하는 거죠. 부장님, 저 말이에요. 오늘 일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做完了. 다 했어요. 아, 그래 잘했군. 끝냈군. 포인트는 어디다? 맞자문이 쓰였을 때는 동작 후의 처리 결과다. 我, 나는 找到了. 找는 어딨지, 어딨지, 어딨지? 찾다라는 동작을 나타내요. 찾은 결과, 이 동작 후 그 결과 목표 달성, 찾아내다, 找到. 찾아냈다, 找到了. 무엇을? 那本书, 다름 아닌 그 책을. 이 문장을 받자문을 사용해서 바꿔보면 我, 나는 把 뭐뭐를 무엇을 那本书 그 책을 어떻게 했어요? 처리 결과 얘기해야 돼요. 找到了 찾아서 그 결과 목표 달성했어요. 찾아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었던 문장들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자문의 특징을 또 헤아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바 뒤에 목적어는요. 반드시 특정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어떤 한 권의 책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한 마리의 물고기가 아니에요. 다름 아닌 우리 집 물고기. 다름 아닌 저 책 이렇게 꼭 집어서 특정한 것을 목적어로 삼을 때 우리는 받자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예문에서도 물고기가 고양이를 먹었다라고 했었잖아요.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어떤 물고기인지 굳이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듣는 사람도 알고 있다면 굳이 명사 앞에 구구절절 꾸미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명사만 단독으로 썼을 때 특정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보고요. 아니면 지시대명사를 쓰는 경우도 특정한 것이라고 봐요. 가까운 것을 가리키는 이것이라는 의미의 这라던가 아니면 먼 것을 나타내는 그것, 저것이라는 의미의 나가 있다면 특정한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특정한 것, 불특정한 것, 특정한 것 어떤 것들이 있느냐 막 나열하기보다는 불특정한 것만 안 써도 받자문의 오류를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특정하다라는 개념의 것은요, 중국어에서 보통 수사, 양사, 그리고 명사가 쓰이는 것을 불특정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슈, 책은 책인데 이번 슈, 한 권의 책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불특정한 개념이기 때문에 받자문에서는 把一本书, 한 권의 책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 쓰면 안 되겠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피해야 하는 경우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어법적인 오류를 줄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더 살펴볼까요?
받자문에서 자주 쓰이는 기타 성분의 표현들, 앞에 함께 쓰이는 호응하는 동사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사와 같이 덩어리 지어서 함께 기억하시면 더 유익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초, 초급 레벨에서 알아야 되는 동사와 그리고 그 동사와 함께 받자문에서 같이 많이 쓰이는 기타 성분들을 제가 모았어요. 그러한 문장들이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我 나는 把 뭐뭐을 무엇을 把作业 책을 나 들다란 뜻이죠. 나저 들고 있다. 저라는 것은 동사 뒤에 써서 동작 후 상태 지속을 나타내요. 我把作业拿着 내가 숙제를 들고 있을게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我 나는 把作业 숙제를 또 모두 다 做了 해서 그 결과 끝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把作业拿着把作业做了 이런 식으로 묶어서 기억을 하세요. 我 나는 把作业 숙제를 또 모두 다 做 해서 그 결과 完了 다 끝냈다 모두 다 끝 이라는 결과를 나타내고요. 我 나는 把作业 숙제를 또 모두 다 做 해서 그 결과 好 좋은 결과예요. 해서 그 결과 잘 마무리했다, 잘 끝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 했다, 做完了 다 잘했다, 做好了 我 나는 把 뭐뭐을 무엇을 历史书 역사책을 找 찾아서 그 결과 到了 목표 달성을 했다, 찾아냈다, 찾았다. 我把历史书找到了 저는 역사책을 찾았어요. 找到了 찾았다. 이렇게 덩어리 지으셔도 되고요. 말은 같이요. 왜냐하면 동작 후의 처리 결과는요. 받자문에 많이 쓰이니 앞에 바까지 같이 把历史书找到了 이렇게 외우셔도 좋아요. 我 나는 把 뭐뭐을 무엇을 王老师的话 왕 선생님의 말을 또 모두 다听 들어서 그 결과 懂了 이해했다. 들어서 그 결과 머리에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말로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알아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알아들었다, 听懂了 봐서 이해한 거는요. 보다 동사 看 쓰셔서 봐서 이해했다, 看懂了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我 나는 把 뭐뭐을 무엇을 王老师的话 왕 선생님의 말을 또 전부 다听 들어서 清楚了 라고 합니다. 清楚라는 표현은요. 형용사로서 정확하다, 분명하다란 뜻이에요. 听清楚了 들어서 그 결과 정확하게 되었다. 들어서 그 결과 이해한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말로 해석을 했을 때는요. 나는 왕 선생님의 말을 전부 다 제대로 확실하게 잘 들었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선생님의 말을 정확하게 들었다. 선생님의 말을 분명하게 들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받자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받자문이라는 것이 어떤 문장의 그런 특수성을 가지는지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머리로 기억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사해 낼 수 있게 자연스러워지게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급 단계에서 꼭 알아야 되는 문장 그리고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법을 다지시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되는 표현들을 위주로 예문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지금 뭐 막 이해하고 수학 공식처럼 외우고 이런 공부법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문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하실 것을 제안해요. 굉장히 좋은 공부법이에요. 어법을 수학 공식처럼 외우려고만 하면 사실 그 언어를 구사하는 연습까지
끝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 과목처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암기 과목처럼 너무 정확하게 개념을 다 잡으려고 하진 마세요. 왜냐하면 어법이라는 것은 언어의 그 습관 안에서의 규칙을 찾아내서 정리한 것뿐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특수하게 이 어법이 많이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 어법이 중국인의 습성상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공식적으로 외우진 마시라는 말씀. 맞자문을 공식으로만 외우다 보면 여러분들이 중급에 가서도 고급에 가서도 일상회화를 할 때 맞자문을 잘 쓰시지 못하십니다. 아셨죠?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복습하세요? 네, 예문을 달달달달 내가 툭 치면 말로 툭 내뱉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반복하시고 연습하셔서 트레이닝 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번 시간엔 마지막에 좀 잔소리가 있었네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중국어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조금 첨언을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따자 싱쿨러.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개사 바가 되겠습니다. 개사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수한 문장 구조를 가진 특수 문형을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바가 바로 그 특수 문형을 만드는 개사인데요. 바가 들어간 문장을 보통 어법에서는 받자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라는 것이 문장에 등장을 하면 우리말로 뭐뭐을을이라고 해석을 하면 해석 자체는 무난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바라는 개사의 역할은 목적어를 수러인 동사 앞으로 옮길 때 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동작이 발생한 후 동작의 결과 및 변화를 강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바라는 개사가 쓰인 특수한 문장 구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눈에 익은 그러한 단어들이에요. 바로 在, 到, 그리고 给인데요. 원래 이 세 가지의 개사는요, 보통 수러 앞에 쓰지요. 한번 살펴볼까요? 在는 어디 어디에서 라는 뜻으로 뒤에 장소와 함께 쓰입니다. 어디에서? 在学校, 학교에서 무엇을 합니다? 学习, 공부합니다. 이렇게 쓰지요. 자, 그리고 到라는 것은 어디 어디까지 라는 의미로 학교까지 到学校, 가다, 去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요. 게이를 살펴볼까요? 게이는 뭐뭐에게 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나에게 사주세요 라고 한다면 게이 뒤에 대상인 나를 넣어서 게이워 나에게 라고 하고 그 뒤에 사다라는 동사 마이를 써서 게이워 마이라고 하면 나에게 사주세요 라는 의미의 표현이 돼요. 자, 이처럼 在, 到, 게이가 쓰인 개사구는 기본적으로 수러인 동사 앞에 이렇게 쓰이는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개사가 받자문에 쓰일 때는 동사 뒤에 쓰여서 동작의 처리 결과를 보충하는 그러한 기타 성분으로 쓰여요. 자, 여러분들이 기초, 초급 단계에서 알아야 하는 받자문에 쓰인 이 세 가지 개사 표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와 묶어서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국어를 구사하시고 그리고 중급까지 가실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저랑 같이 하나하나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표현입니다. 放이라는 것은 어디 어디에 놓다, 두다 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그 동사 뒤에 在를 쓰면요. 어디 어디에 놓다, 어디 어디에 두다 라고 하여 放在, 放在, 放在 이렇게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받자문에서 쓰인 것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너는 可以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도 된다. 把 뭐뭐을 무엇을 把衣服 옷을
放在 어디 어디에 놓아도 된다. 옷을 어디에 놔도 돼요? 放在床上 침대 위에 놔도 된다. 이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너는 옷을 침대 위에 놔도 돼 라는 표현인데 자,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옷을 침대 위에 두다 라는 것은요. 옷을 두는 동작을 한 후 그 결과 옷이 존재하게 되는 장소가 어딘가요? 맞아요. 침대 위가 되지요. 동작이 먼저 발생하고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보충하는 의미로 이럴 때 쓰여요. 자, 그럼 그것과 연결해서 따오의 역할도 한번 살펴볼까요? 따오는요, 송이라는 동사 뒤에 많이 붙어서 받자문에 쓰이는데요. 송이라는 것은 보내다, 배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송따오, 송따오라고 한다면 어디 어디까지 배웅하다, 어디 어디로 보내다 이렇게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예문 살펴보지요. 我想 나는 뭐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바 뭐뭐을 무엇을 바니 너를 나는 당신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송따오 어디 어디까지 보내고 싶어요. 어디 어디로 배웅하고 싶어요. 어디요? 지창 공항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 문장 전체의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당신을 공항까지 배웅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도 역시 상황을 상상해 볼게요. 당신을 공항으로 배웅한다란 얘기는 내가 당신을 배웅하는 동작을 한 후 그 결과 그 당신이란 사람이 도달하게 되는 목적지가 어디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공항이 된다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으로 게이가 쓰인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게이는 원래 뭐뭐뭐뭐에게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함께 호응해서 자주 쓰는 동사로는요. 환이라든지 아니면 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이라는 이 표현은요. 동사로서 돌려주다 란 뜻으로 환게이라고 한다면 누구누구에게 돌려주다 란 의미가 돼요. 송은요. 방금 했죠? 네, 보내다, 배웅하다도 있는데요. 선물하다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송게이, 송게이라고 한다면 누구누구에게 선물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의 덩어리 표현이 쓰인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 두 가지 표현 중에 환게이가 쓰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我已经把钱还给他了라는 문장입니다. 나는 이미 벌써 바 뭐뭐을 무엇을 把钱 돈을 还给他了 그녀에게 돌려줬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저 이미 돈을 그녀에게 돌려줬어요 라는 문장. 자, 이 말을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그녀에게 그렇죠 돈을 돌려주는 동작을 하고 난 후 그 결과 이 돈은 누구에게 이제 소유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녀에게 소유가 된다라는 그 결과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받자문이 쓰이는 문장에서 짜이라든지 따오, 게이가 동사 뒤에 붙는 경우는 앞에 호응하는 동사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동사와 함께 짜이, 따오, 게이가 쓰이는 경우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해 두세요. 저라면 복습할 때 이 예문을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문 자체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습하는 꿀팁까지 드렸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따자 싱쿨러.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빼이입니다. 중국어 문장에 있는 다양한 개사 중에 특수 문형을 만드는 것이 있는데요. 빼이가 그 중에 하나예요. 문장에서 만나면 뭐뭐에 의하여 라고 해석하시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빼이자가 쓰인 문장을 중국 어법에서는 빼이자문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피동문이라고 해서 타인에 의해 동작의 결과 혹은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해요.
특수문형이라고 했잖아요. 때문에 특수문형 중에 하나인 바가 쓰인 받자문과 연결해서 연습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먼저 이 문장 볼까요? 小猫把小鱼吃了. 小猫, 고양이가 바, 뭐뭐을 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무엇을? 小鱼, 물고기를 吃了, 먹었습니다. 먹어서 끝냈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바자가 쓰인 이 특수 문역의 형식을 빼이자도 따르는데요. 다만 행위자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타인에 의해 어떠한 결과나 변화를 당하다가 되거든요. 보시면 문장이 이렇게 되죠. 小鱼, 물고기가 被 뭐뭐에 의하여, 무엇에 의하여? 小猫, 고양이에 의하여 吃了, 먹었다가 아니라 먹힘을 당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받자문은요. 일반적인 중국어 문장과 마찬가지로 먹다라는 동작의 주체가 그 문장의 주어입니다. 바로 小猫, 물고기가 먹는 동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빼이자문은요. 보세요. 빼이자문의 주어는 小鱼, 물고기고요. 물고기가 뒤에 나오는 동작 吃, 먹다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빼이자가 쓰인 문장에서 동작의 행위자는요. 빼이자 뒤에 나오는 명사나 이 대명사가 뒤에 나오는 동작의 행위자 혹은 주체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빼이자문에서는 동작의 행위자, 주체자가 어디에 있다? 빼이자 뒤에 있다. 보시면은 고양이가 먹는 동작을 한다라는 거 맞죠? 이거 포인트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중국 고급에 가셔서 어떤 어려운 단어, 어떤 복잡한 문장 구조를 보시더라도 빼이자가 나왔을 때 이 동작의 행위자, 주체자가 무엇인지만 파악하신다면 그런다면 문제도 쉽게 풀리고요. 그리고 문장 구사도 좀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엄청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럼 다음 문장 한번 살펴볼까요? 我把咖啡喝了 라는 문장이에요. 我, 나는 바, 카페, 커피를 喝了, 마셨습니다. 마셔서 그 결과 끝냈다. 처리 결과 완료에 러가 붙어 있죠. 자, 이 문장 빼이자로 바꿔볼게요. 카페, 커피는 被我, 나에 의해서 喝了, 마심을 당했다. 우리말로 어떤가요? 너무나 어색하지요.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쓰는 문장이에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색하니까 마치 틀린 문장 같아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려다가도 네, 하지 않으시는데요. 중국어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회화를 할 때는 잘 써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순이고 중국 사람들은 자주 쓴단 말이죠. 그러니 시험에 참 잘 나와요. 자, 뭐를 파악해라? 빼이자가 쓰인 문장은 동작의 행위자, 주체자. 빼이자에서 동작의 행위자, 주체자는 어디 쓰인다? 그렇죠. 빼이자 뒤에 쓴다라고 했죠. 마시는 동작은요. 커피라는 물건이 아니라 我, 나라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被我喝了 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문장이요. 我把今天的工作都做完了 라는 문장이에요. 我, 나는 바, 뭐뭐을, 무엇을, 今天的工作, 오늘의 이 일을 또 모두 다 做完了, 다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다라는 동작의 행위자는요. 문장의 주어 我지요. 이게 일반적인 문장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빼이자문은 어떻다라고 했죠? 행위자, 주체자가 빼이자 뒤에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今天的工作, 오늘의 이 일은 또 모두 다 被我, 나에 의하여 做完了, 다 처리되었다, 다 맞춰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哥哥, 형, 오빠는 바, 뭐뭐을, 무엇을, 윗산, 우산을 놔줘라. 나는 들다란 뜻이고요. 저는 가다, 떠나다란 뜻이죠. 따라서 놔줘라고 한다면 가지고 떠나다, 가지고 가다라고 해석하시면 자연스러워요. 자, 가지고 가는 동작 누가 하지요? 문장 전체의 주어, 그렇죠. 끄거가 하지요. 그런데 빼이자문은요. 행위자, 주체자가 어디 와야 된다고요? 빼이자 뒤에 와야 된다고요.
위산, 우산이 被哥哥, 오빠에 의하여, 형에 의하여 拿走了, 가져가졌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져가는 동작 누가 합니까? 被 뒤에 哥哥가 하지요. 他 그는 把那本书, 그 책을 借走了, 빌려갔다라고 합니다. 借는 빌리다 라는 뜻이고요. 走는 아까 말했죠. 가다 떠나다. 빌려가다 借走. 자, 빌리는 동작은요. 맞아요. 사람 타 그가 해야 돼요. 이 문장을 被로 바꿔볼게요. 被자는요. 빌리다라는 행동의 주체가 어디 와야 돼요? 被 뒤에 와야 돼요. 그래서 那本书 그 책이 被他 그에 의해서 借走了 빌려가졌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빌리는 동작 누가 한다고요? 被자 뒤에 있는 타 그가 한다고요. 자, 被자의 포인트는 하나예요. 행위자를 어디에 쓰느냐라는 거. 물론 구체적으로 문장을 여러분들이 구사하시는 연습을 한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요. 우리 어법 포인트는요. 이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被자 문에서 동장의 행위자, 주체자는 어디에 있다? 被자 뒤에 있다라고 말이죠. 아마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히셨을 텐데요. 좋아요. 제가 바로 의도했던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따자 싱쿨러.